네, 아파트 경제 핫스팟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에서 이런 제목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기사들인데요.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마음 한켠이 좀 답답해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 역시도 50대, 60대 제 모습을 상상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노후 대비 이야기 오늘 나눠볼 텐데요.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은퇴 쓰나미 현상을 집중 조명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은퇴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 저희에게 또 특급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은퇴 설계 전문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 김경록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아파트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뭐 주식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오늘은 은퇴, 예. 네, 자산 관리 이야기를 좀 해주실 예정이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박사님 이력을 보니까 은퇴,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이런 쪽으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이 키워드에 좀 집중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 운명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제가 투자 쪽하고 채권 운용을 오래 네. 하다가 사실은 인구 관련된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좀 네.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은퇴연구소로 가면서 제가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은퇴 쪽하고 투자 쪽하고 연결을 하니까 생애자산 관리 이런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주된 전공이 생애자산 네. 관리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생애 자산 관리하면 사실 이 자산 관리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어렸을 때부터 노후, 노년층까지 네, 네.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 860만 은퇴 쓰나미 이런 방송이 사실 있었어요. 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뭔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은퇴 전문가로서 아마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요. 뭐 지금 뭐 은퇴 얘기하면 퇴직 연령이 늦춰지는 문제, 국민연금 고갈 문제, 뭐 저출산 문제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은퇴나 노후를 누구나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 부분 좀 짚어주시고 지금 상황이 정말 그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좀 심각한 건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살펴봐야 될 충분한 이유는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저출산, 네. 은퇴, 고령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있는데요. 860만 원 이제 60년대생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이제 계속 될 텐데요.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게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다 이제 과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일견 그렇긴 하겠지만요. 변화가 아주 10년 단위로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75세 이상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들을 보면서 대부분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이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네. 준비가 되었다고 답하시는 분이 대략 한 42%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그래도 그나마 네. 괜찮은 건데요. 아. 그다음에 이제 65세에서 예. 74세로 연령을 낮춰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6%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주관적 대답이긴 예.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10년 정도의 세대 차이로 네. 큰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기점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 우리가 의무가입이 실시된 게 1988년이니까요. 네. 지금 60년대생은 그 직장 들어갈 때부터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이제 가입하게 된 그런 세대이고, 이제 75세 이상은 네. 이제 조금만 받든지, 그러네요. 안 그러면 안 받든지 하니까 네. 이제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OECD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노후 이제 상대소득 빈곤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소득을 전부 다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으면은 그 중에 이제 중간 소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간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그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 상대소득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요. 노인들의 이제 이 상대소득 빈곤층 보면은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중에 거의 한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네. 하는데요. 그렇군요. OECD 국가들은 이제 이미 연금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다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나라는 대신에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준비도가 훨씬 그래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75세 이상 그 연령층은 뭐 상대적으로 준비가 아주 안 돼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년대생은 그나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에서 보시듯이 좀 특징적인 것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돼 있긴 한데 예, 양극화가 심한. 준비가 아주 잘 네.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네. 풍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60년대생이 일반적으로 산업이 고도 성장할 때 네.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다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0년대생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97년, 98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을 한 사람들, 네. 소위 말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정규직, 그다음에 원청, 하청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의 이중 구조에서 조금 소외되는 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준비가 잘 안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 잘 적응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그 과실을 아주 향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층을 보면은 야 준비가 잘 됐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앵글을 돌려서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이런 이제 스펙트럼이 좀 양극으로 넓네요. 넓게 네. 펴져 있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75세 이상보다는 65세 이상이 상황이 그래도 좀 낫지만 양극화가 좀 심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이후에 좀 힘드신 분들은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문 드리겠지만 통계로도 뭐 뉴스 기사로도 60대 이상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네. 나오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대한민국의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요 은퇴한 이후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요. 인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네. 55년생부터 베이비 부모가 예, 시작되는데 58년생부터 많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62, 63 이렇게 100만 명씩 태어나는데 방금 재취업하고 네. 이 말씀을 드렸는데 4, 5년 전에 한번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보통 퇴직을 하고 나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우리가 이제 대기업 이렇게만 보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거의 우리 고용의 거의 88% 정도 80% 훨씬 넘어가 이제 중소기업의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고용 숫자를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은 그래도 정년이 지켜지고 네. 공무원도 정년이 지켜지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5세 전후입니다. 대략 뭐 53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냥 55세 전후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예,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취업하는 비중이 전체에 있던 공무원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83%가 재취업을 합니다. 재취업을 한 사람 중에 계속 3년, 5년까지 네. 그래도 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한 6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퇴직한 사람의 60%는 계속 재취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3세가 보통 고용률이 대략 이제 30에서 40%이거든요. 그래서 73세 정도가 일반적으로 OECD 통계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은퇴한 연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특징적인 것이 OECD 국가에서 또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상대소득 빈곤율, 예. 그게 특징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노동시장에서 특징적인 것이 55세 전후로 해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빨리 퇴직을 하고 네. 그다음에 73세까지 소위 말해 2부 리그의 노동시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2부 리그 노동시장은 일단 재취업할 때 임금이 한 60% 수준입니다. 그다음 좀 있으면은 50% 정도 네.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버는 돈이 예, 낮아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 시장에서 한 73세까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퇴직한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연공 서열이라고 하나요? 그 예. 경력이 쌓이고 생활의 지혜와 삶의 지혜가 많아지신 그런 네. 세대가 재취업을 계기로 저임금 쪽으로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예. 쪽으로 그런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아쉬운데 아까 베이비 부머 세대 살짝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 한 3분의 1 정도가 5, 60대 네. 분이시더라고요. 자, 이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탄생하신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박사님께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로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런 약간 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많이 태어났습니다. 아, 예. 위기감이랄까 조금 네. 힘듦을 체감을 하시죠. 끼인 세대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체감하시는
있나요? 네, 제가 아까 네. 이제 첫 질문에서 네. 말씀드렸듯이 정말 양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60년대생들의 네. 명과 암, 밝음과 아. 어두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발금에 속하는 것은 이 친구들은 정말 태어나서부터 숫자는 많았지만은 직장 들어가는데 네.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경제는 고성장을 했고 땅값은 많이 올랐고 가장 혜택을 받은 예. 계층이다. 그 위에 층만 하더라도 한국 동란이라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빈곤, 그 다음에 중동이라든지 독일에 노동을 하러 간다든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겪은 세대들입니다. 바로 75세 네. 이상 세대들. 그런데 이제 60년대생들은 그런 데서는 쏙 빠져 있고 고도 성장을 이제 겪은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두움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외환위기라는 것을 네.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걸 겪으면서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노동시장과 네. 그렇지 않은 노동시장의 차가 계속 커지면서 어느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한 20, 30년 세월이 가면서 큰 격차를 나타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뜯어보면은 세대 간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에 많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요. 축적한 자산도 네. 많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많이 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네.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들은 여전히 일찍 퇴직하기 때문에 10년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열악한 노동시장. 그 보면 공공근로가 거의 이제 3, 40%를 차지하는데요. 공공근로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진짜. 합니다. 그런 시장이 10년 동안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좀 어둠에 속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블 케어 내지는 낀 세대. 마지막 낀 세대입니다. 네.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자녀.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다 진짜. 그래서 일본도 이제 더블 케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블 케어인데요. 그래서 지금 60년대생 베이비 부모야말로 딱 더블 케어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풍족한 사람이 있죠. 네. 자녀도 잘 풀리고 부모는 유산을 많이 주고 이런 데일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부양을 해야 되고 자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 차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이 그냥 이렇게 통으로 툭 치놓고 보면은 괜찮았네, 좋은 세월을 보냈네, 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뜯어보면은 나름 많은 차이들이 좀 나 있습니다. 아유,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 860만 은퇴 쓰나미 영상 보다가 옆에 그 댓글에 예.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으면 돼. 막 이런 댓글을 본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 힘들면 아기 안 낳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또 사실 그게 당연한 그 부모 부양하고 자식들 낳아서 키우는 게 좀 당연했던 그런 세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베이비붐 관련 문제는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님? 뭐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가 있고 미국에서도 그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막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도 좀 힘들고 일본도 좀 힘듭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선진국인 미국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첫째로 다른 것은 연금 제도가 일찍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유럽 서구국가는 특히 이제 좀 약간 사민주의라 그러죠. 약간 사회민주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독일 가보니까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게요. 이제 BMW나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러는데 오스트리아도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노부인들을 옆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거기는 연금 제도가 일찍부터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연금 제도가 늦게 정착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베이비 부모 말씀하셨는데 이제 베이비 부모들의 이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의 문제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은 페르사이트 싱글이라고 해서요. 소위 말해 기생하는 싱글입니다. 그 좀 페르사이트가 기생충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도 그렇게 섬뜩하게 붙여놨는데.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메랑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키퍼스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이니셜로 딴 것인데 그게 결국 어떤 뜻이냐면은 은퇴한 부모의 연금을 갉아먹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키퍼스 쪽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이제
자녀들이 나갔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다시 부모 집으로 이제 리턴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겨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케어하고 네. 같이 있었던 자녀들의 문제는 성인 자녀 문제라고 그러죠. 그는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베이비 부모들의 위치, 미국은 2차 대전 끝나고 났으니까 46년생부터고 일본은 단카이 세대들은 이제 47년생부터고 우리나라는 55년생부터 이래서 조금 차이는 늦었는데요. 있네요. 예. 아무래도 그 선진국들 하고 우리하고는 좀 연금제도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식 걱정은 어디나 똑같지만 그래도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 노년층의 삶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풍요롭다고 맞습니다. 할 수 서구 있겠네요. 국가들 네. 같은 경우는 노후 소득의 거의 60% 이상을 네. 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크롱이 정년 연장했을 때 프랑스가 반대한 게 빨리 은퇴해야 돈 받을 수 있는데라면서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네. 그 대학 진학하고 이러다 예. 보니까요. 늦게 직장 들어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400클럽이란 말이 있습니다. 400클럽이란 말은 400개월 동안 월급을 받는 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할게요. 그게 33년 4개월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400클럽이라고 그러는데 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이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한 20살 정도 되면 들어가고 그다음에 65세 정도까지 네. 일을 하니까요. 보통 중간에 쉰다고 그러더라도 한 40년을 일을 하는 셈이거든요. 일을 많이 하긴 하네요. 지겹죠. 62세까지 일을 네. 했는데 또 2년을 더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오래 일을 한 만큼 연금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30년 일을 하니까 국민연금 금액도 적은데 네네. 한 40년씩 납입하면은 그러네요. 연금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받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또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도 노동시장이 우리나라하고 서구하고 좀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그런 뭐 차이도 있군요. 400클럽에 네. 가입해도 야, 너 정말 행운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 친구들은 거의 뭐 500클럽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꽤 차이가 크죠. 저희가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그냥 무작정 뭐 거기가 잘 돼 있다 뭐 이렇게만 보기에는 거긴 또 일을 오래 하는군요. 예, 그뭐 네. 대신 우리는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들어가니까 네. 그만큼 노동의 이제 그렇죠. 질적 네네. 그 퀄리티가 좋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서구 사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동시장에 네.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노동시장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제도가 아무리 잘 네.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그거를 기반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나 땅이라 그럴까요? 그 대지는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을 잘 갖춰주는 것, 예를 들어 한 65세까지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맞벌이를 하더라도 편하게 맞벌이를 네.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주는 네. 것, 이런 노동시장이 잘 갖추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은퇴 준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개인적으로는요 세금처럼 느껴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수급하셔야 되는 세대가 이제 60년대생이실 텐데 과연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86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상황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 860만 명은 네. 감당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90년대생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90년대생이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은 네. 이제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립금이 다 고갈이 되어 버리거든요.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국민연금 어. 계획의 가장 이슈이고요. 제가 그럼 세금처럼 느끼는 게 일정 부분 예. 맞네요. 아니, 물론 맞습니다. 네. 만일 제도가 이대로 예. 간다면은 계획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은 문제는 뭐 반드시 생기게 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문제는 2060년, 70년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찍 이 부분을 조금씩 고쳐놓을수록 눈덩이가 훨씬 작아지고요. 그럼 감당할 수 있죠. 네. 근데 나중에 눈덩이가 너무 커지면은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고요. 네. 국민연금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런 거죠. 뭐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 뭐 공무원 연금, 네. 사학연금, 그이는 아직 뭐 국민연금보다 덩치가 적으니까 네. 그럴 따름이죠.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폭탄 돌리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게 개혁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계속 정부마다 미뤄졌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난 9월 1일이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개혁 방안을 냈습니다. 18개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 68세로 연금 지급받는 연령을 또 상향 조정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네. 조금 괜찮은 어,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국 뭐 여러 네. 가지 안을 조합한 게 네. 18개 아니니까요. 네. 예, 그것들 중에서 이제 뭘 선택해 보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음. 뭐 더 내고 덜 받는 것. 네. 예, 더 낸다는 것이 아까 보험료율 지금 예. 9%인데 맥시멈으로는 이게 음. 18%까지 이제 올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개인도 9% 내고 직장에서도 9%를 준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이 그 정도 자기들이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최대 올리는 것, 덜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늦게 받는 것이죠. 네. 늦게 받으면은 총액 받는 것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뭐 이 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 더 내고 네. 얼마 덜 받느냐 이걸 이제 18개 안을 조합을 주고 알아서 이제 이 중에 하나를 네. 선택하시오 해놓은 것이니까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부터. 무엇을 선택할 네. 것인가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 안에서 제일 핫 이슈가 되었던 게 연금 소득 대체율입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연금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들이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 정도의 돈이 돼야 되느냐 그렇죠. 하는 것이 예.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정도 이렇게 당신들이 연금에 가입하면은 소득 대체율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 목표를 정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민연금에 이제 또 이루어야 될 게 재정 건전성입니다.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의논하다가 한 군데에서는 이제 18%까지 그리고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하는 것은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 위원들끼리 소득 대체율에 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제일 네.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 소득 대체율이 얼마나 될 건지 하는데 그게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안에서 야 이건 뭐 그 재정 건전성은 좋은데 도대체 그 정작 중요한 소득 대체율은 왜 빠졌느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득 대체율이 2028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70%에서 60%로 낮추고 다시 대폭 40%로 이제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낮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 전생에 걸친 평균 소득 대비해서 내가 연금을 처음 받을 때 받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그게 이제 40%가 이제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어떻게 먹고 사냐. 더욱이 소득 대체율은요. 이게 글자가 앞에 빠졌는데 이 40%는 명목 소득 대체율입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했다는 가정입니다. 아까 제가 400클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년이라면 480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40% 소득 대체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소득 대체율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소득 대체율이 거의 21% 수준입니다. 이걸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죠. 예,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서 이제 이 부분은 연구를 안 했다가 아니라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러면은 이건 난 찬성한 거 아닌데 왜 발표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빼버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모수개혁이라고 그러는데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받는 걸 늦추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연금의 고갈 기간이 뒤로 늦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수개혁 정도 수준이었고요. 이제 구조개혁에 관한 안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노후 이제 최저생활보장 금액 이런 것들을 합쳐서 기초연금으로 만들고 이거는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연금은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소득 비례로 하라. 뭐 이런 것들이 구조개혁입니다. 연금에 대한 구조개혁보다는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이제 초점을 두어 가지고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하는 것. 뭐 이게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주된 초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아닙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그건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것 자체로 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국민연금은 신뢰성을 높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고 또 조기 수령도 하지 않게 되고 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 큰 시스템을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네. 이 시스템이 큰일 납니다. 신뢰성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다가 당신들이 들고 있는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다. 네. 이 생각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환으로서 이 부분이 좀 이루어졌다 음. 보면 되겠고요. 아마 구조개혁도 다 논의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서로 의견을 통일을 볼 수 있는 것. 그 18개 조합을 던지니까 네. 이건 의견의 통일일 필요가 없거든요. 정부와 국회에서 알아서 결정을 알아서야. 하시라. 그리고 우리는 안을 던져줄게. 네.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네. 뭐 계속 신뢰성을 높이고 또 좀 현실적으로 고갈을 늦추기 위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 지금 살짝 조기 수령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좀 불안해서도 있지만 사실 조기 수령하면 연금액이 깎이잖아요. 1년에 6% 깎여요. 1년에 6% 예. 깎이니까 5년 당겨받는다고 하면 30%가 30% 깎입니다. 깎이는데 제가 뉴스 헤드라인 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예.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아마 거의 80만에 육박하고 예, 있을 당장 겁니다. 쓸 돈이 없어서일 물론입니다.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또 조금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그 박사님 보시기에 국민연금을 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조기 수령을 일단 네. 이유는 다양한데요. 평균적으로 많은 것은 결국 소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은 연금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적으니까 뭐 내 큰 차이도 안 나니까 그리고 나 당장 소득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뭐 아무나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부족해야 이제 조기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저소득자가 조기 수령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자산 기준이 좀 안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여하튼 조기 수령한 사람들 보면은 뭐 소득이 없고 그다음에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제 친구 같은 경우 보면은 꽤 자산이 있는데도 연금을 조기 수령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불안하신가 봐요. 예, 그런 부분인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연금 제도에 대한 이제 불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뭐 국민연금을 금액을 줄여 가지고 내가 건강보험료 금액을 좀 줄여 보겠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의 연금 소득에는 사적연금은 안 들어가고 공적연금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공적연금 부분이 이제 들어가니까 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자녀의 피부 양육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 건강보험에 예. 내가 등재되는 것이 두 가지 요건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안 되거든요. 소득 2천만 원. 네. 그 다음에 과표 기준 재산이 5억 원입니다. 근데 뭐 재산은 내가 적은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막 연기 수령을 해가지고 금액을 늘려놨더니 덜커덕 여기 걸려버려가지고요. 자녀의 건강보험에서 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보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다수에 속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5세, 53세 이렇게 나왔는데 소득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제 조기 수령하는 그 부분은 갈수록 악화됩니다.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최대 30% 적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연금의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문제는 단지 문제를 미루어 놨을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 수령에 관해서 뭐 일찍부터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조기 수령할 때 페널티, 그러니까 감액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도 다 감액을 합니다. 감액하는 것이 네. 몇 퍼센트가 나온지 안 그러면은 연기 수령해가지고 뒤에 받는 것을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기 수령하면은 매년 7.2%를 더 주고요. 그래서 5년을 하면은 36%를 더 받고 감액을 하는 것은 6%로 해서 가급적 연기를 하게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기할 때마다 8%를 더 줍니다. 아, 그럼 계속 1년만 더 버텨볼까 이 예, 생각할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꽤 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연기 수령을 하고 하면은 나중에 노후 준비하는데 국가가 훨씬 부담이 덜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조기 수령하는 것과 연기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얼마를 두고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예. 북유럽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노후가 잘 보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복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낸다. 절반은 내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내거나 대안이 한국도 필요할 텐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까 조금 다르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 나라들도.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의
어쨌든 은퇴러시를 먼저 겪었으니까 연금 문제는 어느 나라나 아. 진통을 엄청나게 겪었죠. 어떻게 유럽 해결했습니까? 사회도 네. 겪고 또 일본 사회도 예. 겪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 연금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네. 국가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인구 구조가 갑자기 변해버린 것입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적게 나고 그다음에 오래 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 통계를 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것이 어그러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서요. 그건 어느 나라나 그래서 연금 개혁은 다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치자면은 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구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혁은 구조개혁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모수로 약간 더 받고 덜 받고 이것만 하자고 낸 것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과감하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뭐라, 야, 이제 이거 개혁하자면은 국민연금 한 사람들은 공무원연금 왜 가만 놔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말이 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일본은 그렇게 통합을 해버렸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수명이 더 길어진 네. 겁니다. 그러면은 더 길어진 만큼 금액을 안분 비례해서 연금액을 적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 수명을 예측하지 못한 네. 수명 연장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충격받는 걸 줄일 수 그쵸.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건데요. 그네들도 적립을 해놨다 적립금이 다 고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금을 통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금 방식을 바꾸어갑니다. 적립 형태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꾸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런 걸 통해서 다 연금 개혁들은 그 이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이죠. 연금 수령하는 연령을 늦춘다, 일을 네, 더 한다,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연금 개혁은 어느 나라나 다 진통을 겪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 나라도 네.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저렇게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은 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이걸 현명하게 그렇습니다. 잘.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강 관리를 잘해서 수명은 길어지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은 지금 아시다시피 0.7명인데요. 이것은 뭐 서구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략 1.5명 전후이거든요. 일본 1.2명 보고도 너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아니라 그 옆에 나라 보니까 0.7명, 야 이거 나라냐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대비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게. 물론입니다.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 네. 자꾸 이제 아까 폭탄 돌리기라고 그랬는데요. 네. 대비 안 하고 계속 폭탄을 다른 데로 미루면 나중에 진짜 원자 폭탄 같은 게 한 방 터져버리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사실은 90년대생이 나중에 받을 때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연금 개혁하는데 이 계층의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50대, 60대 자꾸 학자들만 자꾸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이때 30대 학자들도 네. 많고 30대 직접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금 제도를 아까처럼 이제 네. 지금 9% 내는데 18%로 올린다. 그 다음에 68세로 늘린다? 그럼 적립기금은 훨씬 오래 가거든요. 그럼 860만 명 60년대생들은 다 문제없이 받아요. 이쪽의 문제만 자꾸 할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90년대생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연령층들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청사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연금의 구조를 바꾼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나와 있고요. 현재는 급급한 상태에서 일단 나온 게 모수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장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받을 날은 멀었는데 국민연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월급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불러주시면 제가 또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아기 예. 낳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희 딸이 예. 1살이거든요. 그래서 예. 매일 이제 남편과 신세한탄을 하며 살고 있는데 저출산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0.7명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것도 재미있는 나라인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왜 얼마나 떨어질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이 예를 들어 1.1명 이하로 내려간다 하면은 중국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1살 아기를 키우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기는 봐야 되고 매일 갈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저출산 해결하고 또 국민연금도 개혁하고 노동시장도 개편하고 해야 맞습니다. 해결될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아까 박사님. 말씀드렸듯이 네. 결국 노후 문제의 가장 근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입니다. 네. 이 부분이 잘 워킹하게 해주는 것, 이거의 이중 구조들, 이거 네. 해소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명이서 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네. 이런 것들 잘 갖춰 놓으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네. 그럼 박사님, 그 이론상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한 30년 뒤 은퇴를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그럼 거의 국민연금에 지금처럼 가면 국민연금에 기대지 못할 확률도 그렇지는 높다고 보세요? 않고요. 국가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약속을 어기지 못하면은 그것은 국가의 존립의 문제에서 큰 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다 지탱하는 부분을 국가가 일종의 부도를 낸 셈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때는 방식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율도 올려가야 됩니다. 사실은 네. 올려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식도 부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하는 방식으로 좀 변해가고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뭐 부도를 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내가 낸 것보다 조금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그 제도를 바꿔가야 됩니다. 이대로 놓아두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바꿔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후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사실 아까 생애자산 관리라고 해주셨잖아요. 예. 오랜 시간 또 은퇴자들을 위한 자문투자 컨설팅도 해주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좀 박사님을 찾아오실 텐데 그분들께 이거는 조금 꼭 조언해준다, 이 말을 꼭 해준다 이런 말씀 조언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요. 네. 아까 사회클럽 이러다 예. 보니까 60세 넘어서 일을 하면은 이게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글로벌하게 국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시장에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지 네. 말고 국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은퇴 연옥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옥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 갈 동안에 영혼을 정화하는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65세까지 일을 하면은 그냥 은퇴를 할 텐데요. 그 전에 55세 정도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만 소득이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은퇴를 했을 때 은퇴를 하지 못하고 한 10년 동안 더 일을 해야 이제 은퇴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지 말고 네. 우리가 오히려 서구 사회는 한 40년 이상 일하고 우리는 한 30년, 35년 길어야 이 정도 사이 일하는 것들의 갭을 메우는 과정입니다. 거기다 성인 자녀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노동시장의 기간이 반드시 있다고 좀 생각을 난 비정상적으로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전반부 노동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하게 이부 리그죠. 이부 리그 노동시장이 그렇게 형성되니까 이 이부 리그 노동시장에서 내가 잘 서바이벌 하고 여기서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인 자녀 비용인데 저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그거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결혼 비용 관련돼서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이 1인당 보통 2억 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60대 이런 분들에게 당신들의 은퇴 자산에서 반드시 자녀 결혼 비용을 빼고 계산하라. 보통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자기 은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부풀리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쿨하게 안 뺍니다. 그런데 이걸 쿨하게 빼버리면은 은퇴 자산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어제도 같은 동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자녀 결혼 뭐 이런 쪽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때 얼마를 보태줘야 되나 뭐 집 아들이면은 아들인데 내가 이번에는 집을 해주는데 내가 딸을 나중에 결혼시킬 때 과연 이게
얼마가 들 예, 것인가. 예, 뭐 이런 부분. 예. 네. 아들 하는데 딸은 결혼할 때 보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 5대5로 하자 그렇죠. 하면은 맞아요. 받아들일 텐데 네. 딸은 그러면은 나는 손해 보고 자기는 이제 아들인데 그 말을 못해서 지금 네. 아. 속을 앓고 있고 그대로 다 자기가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 음. 걱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비용 문제가 네. 우리나라는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쿨하게 정말 잘 생각을 네.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난관이 자기 그 엄마입니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자금이 어떻든 간에 일단 자녀들한테 결혼할 때 많이 대주자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힘도 없고 하니까 다 그쪽에 대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쿨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혹은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감안해야 될 것이 네. 자녀 결혼 아, 비용이니까요. 그러네요. 네, 아예 이 부분을 쿨하게 빼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네. 10년간의 기간을 내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기간이니까요. 네. 효율적으로 잘 네. 서바이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녀의 결혼 비용에 대한 것. 세 번째 이제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나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연퇴 자산의 거의 70에서 80%. 네, 그 정도를 주택 자산을 갖고 네, 있습니다. 집이 재산의 전부인 분들도 예. 이제 저희 부모님처럼. 그래서 이 주택 자산을 이제 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네.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도 있고, 아, 내가 주택을 줄여서 네. 하는 방안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한 10월 달부터 아마 그렇게 시행될 텐데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가 기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주택을 네. 두 채 가지고 있다. 야, 이거 큰일인데 내 주택 두 채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지 하는데 주택 두 채를 합쳐서 12억 원이 되게 되면은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은 네.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집 한 채는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고 이렇게 네. 하면은 이제 소득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안 그러면은 좀 더 네. 이제 큰 집에 비싼 집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조금 줄여서 예, 현금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또 현금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또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꼭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 연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제가 주택 자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성인 자녀의 결혼 비용에 대한 부분, 네. 예, 그 다음에 재취업하는 것, 10년 동안의 은퇴 연호 기간 여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이 시장에서 조금 소득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소득이 좀 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열악한 네. 예, 공공치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쪽에 이제 직장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아, 저도 은퇴를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좀 65세 이상까지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결혼 비용 같은 경우는 저도 결혼할 때 자꾸 남편이 부모님께 돈을 받자는 거예요. 지원을. 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씩만 받자. 네. 부모님께 부담 드리지 말고 해서 1,000만 원씩 받아서 숟가락 2개 아유, 로 정말 시작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받을 네. 수 있으면 받아도 됩니다. 네, 근데 그 남편이 바로 그 박사님 말씀을 네. 하셨는데 좀 후회가 되긴 하거든요, 네. 지금. 근데 어쨌든 이 자녀들도 조금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해서 집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아마 그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그러면 이건 또 저도 정말 궁금한 건데 제가 이제 은퇴 설계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최근에 그 잘 몰라요. 제가 또 이런 부분 뭐 가입하고 이런 부분에 약해가지고 뭐 다들 국민연금 말고 하나씩 개인연금을 들고 있더라고요. 주위에 네, 보니까 네. 남편도 들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하면 늦은 것 같아갖고 한 달에 월급의 일정 부분을 아주 네. 귀요미 돈을 이렇게 조금 그 생활비 통장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저 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게 저의 은퇴 대비 방법인데요. 개인연금은 안 드시고요? 네, 안 들었습니다. 개인연금에 드시는 게 훨씬 나은데. 아, 그렇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런가요? 낫죠. 아, 근데 뭔가 그냥 혼자 모아서 이자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요. 일단은 네. 이제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죠. 아. 그게 이제 개인연금은 네. 900만 원까지 IRP에서 네. 연 가입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16.5나 13.3% 세액공제로 다시 돌려받잖아요. 네. 예, 연 공제. 그 정도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실질 수익률로 따지자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IRP나 이제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때 내가 불편한 점은 5년 이상 가입하거나 55세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견디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꼭 그 개인연금 그리고 네. 이제 뭐가 유리하냐면은 만일 이자나 이자 상품이나 그다음에 배당 상품을 가입하시면요. 배당이나 이자에 대해서 과세율이 보통 보면은 그 15.4% 네네. 배당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IRP나 이런 데 가입하게 되면은 연금저축은요. 이자가 발생했을 때 안 내도 됩니다. 대신 내가 찾을 때만 내면 되니까요. 네. 과세 이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5.5% 과세입니다. 저율 과세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배당이나 이자는 무조건 여기 넣어놓고 하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IRP나 연금저축은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돈을 이렇게 서브시디 해주면서 이제 그걸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은 맞벌이만 잘 지속하더라도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자, 국민연금 곱하기 2 되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적연금을 하셔야 네.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직장을 옮길 때마다 IRP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네. 그 찾지 말고 그 안에서 계속 뭐, 굴리고. 예, 주식 투자하기 네. 싫으시면은 뭐 리츠를 하셔도 되고, 요즘 리츠도 이제 투자 가능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쪽으로 하면은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꾸준히 이제 모으시는 것. 그래서 네. 꼭 반드시 필수품은 예, 개인연금은 네. IRP는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필수고 네. 뭐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같은 다른 뭐 투자 상품들 있잖아요.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은퇴 대비를 위해서기도 하죠. 아니, 물론이죠. 네. 적어도 퇴직이나 은퇴 쪽 상품을 운용하시는 것은 아마 최소 30년에서 50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기준이 원금 보전이 아니라 구매력 보전입니다. 구매력 보전. 예, 구매력 보전이라는 것은 네. 내가 물가가 올라온 만큼 나의 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금을 갖고 있는데 예금 이자율이 3%다. 네. 그런데 물가가 4% 올랐다. 이렇게 되면은 내 자산은 물가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매력이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구매력에 손해를 주는 것과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 사태가 네네.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막 급등하고 아르헨티나 금리가 지금 118%인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게 뭐 벽돌을 사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되고요. 이전에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그랬었어요. 네. 베네수엘라는 그거보다 주유소에 가서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고 치소를 주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지금 막 그 금리가 118% 되고 물가가 오르고 했을 때 주가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르헨티나 주가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라는 게 실물 자산이잖아요. 네.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물가를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베네수엘라는 이전에 예금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억 원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100만 원이 돼버려요, 가치가. 차라리 망치를 하나 들고 있는 게 낫죠. 예, 그런데 구매력을 이런 물가나 이런 게 있을 때 구매력을 보존해 주는 것은 오히려 주식이라는 겁니다. 주식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이고요. 상품 이퀄 물가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일반화해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결국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짧게 물가가 200% 올라간 것이나 길게 봤을 때 물가가 또 200%뭐 30년 세월이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가 구매력을 보존하는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이라는 이런 자산은 원금 보존은 되는데 원리금 보존이 되죠. 그런데 구매력 보존은 어렵고요. 그래서 구매력 보존되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알파가 될 수 있는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뭐 이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런 자산으로 은퇴 자산을 젊은 사람들은 특히 구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항상 귀와 마음을 열고
예.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왜 항상 이제 근시안적으로 오늘의 주가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그 해외 주식 같은 것도 조금 뭐 신흥국 주식 같은 것도 좀 봐도 되겠죠? 인도 같은 나라들. 우리나라 인구 네. 구조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좋습니다. 좋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취약한 점이 앞으로 취약한 점이 네. 인구입니다. 너무 이게 충격이 너무 크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자산을 좀 서식지를 나의 자산을 좀 옮길 필요가 있어요. 이 자산을 옮길 때 이제 네. 제가 꼭 같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 예를 들어 미국으로 옮길 수도 네. 있고 인도로 옮길 수도 있고 베트남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요. 꼭 그때 이제 인도가 어떠냐, 베트남이 어떠냐, 이제 중국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네. 2m짜리 높이도 있고 1m짜리 높이도 있고 50cm 높이짜리 있는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2m짜리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2m짜리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애플을 40% 가지고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50cm짜리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것만 넘어도 충분히 수익을 줄 자산이 많으니까 굳이 2m짜리를 오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걸 이제 국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베트남 주식을 사면은 베트남의 기업에 지분하고 동화를 갖게 됩니다. 동화에 어떻게 될까? 동화의 가치가 잘 모르죠. 잘 모르면 안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좋죠. 뭐 인도도 좋다고 그러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주식을 사게 되면 인도의 기업의 지분을 갖고 루피를 갖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의 주식을 사게 되면은 미국의 기업의 지분과 달러를 갖게 돼요. 자, 뭐가 가장 심플하고 괜찮아 보이냐는 것이죠. 사실 갑자기 미국 달러가 제일 그렇죠. 괜찮아 예, 보이는데. 그 투자는 상식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렌 부핏이 말한 네. 50cm 높이의 네. 장벽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높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글로벌로 해외 자산을 산다면은 그냥 단기적으로는 네. 인도가 좋을 수도 있고 또 베트남 주식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네. 본다면은 통화도 아무려면 우리나라 통화보다 더 약한 나라의 통화를 갖고 그쵸. 있으면 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예, 좀 더 기축 통화고 우량한 통화를 갖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의 기업이 훨씬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 경쟁력을 따라나갈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량한 자산을 연금 자산에는 갖는 게 좋은데요. 베트남 자산과 베트남 동화가 우량하겠습니까? 미국의 기업과 달러가 우량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네. 좋습니다. 막 은퇴해야 될 것 같아서 막 불안함이 들어가지고 막 네. 빨리 뭔가 수익을 늘리고 싶어서 신흥국에 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좀 장기적으로 안전한 데 투자를 해야 그때 이제 겠죠? 해외 비과세 주식 펀드라는 것이 출시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창구에 가서 네. 그때 베트남이 막 인기가 있을 때였어요. 온통 5개 펀드를 베트남 주식 펀드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다 집어넣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나서 뭐 베트남 수익 얻은 것도 네. 없죠. 참 우문현답을 하여튼 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네. 우량한 것 중심으로 네.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준비는 정말 중요한데 이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 건강해야 일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이렇게 저희 뭐 은퇴 준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께 좀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라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제 네. 건강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3분의 1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60대 남자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60대 남자가 75세 15년 기간 동안에 10명 중에 한 몇 명이 사망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슬픈데 한 5명 그건 너무 많고 많아요. 10명 중에 5명이 75세 이전에 사라져. 고령화사인 걸 네. 까먹었어요. 한 2명? 예, 정확하게 네, 2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93세 이후까지 살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쯤 되겠습니까? 한 2명이요. 예. 역시 시험을 이렇게 이게 찍기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딱 2명을 맞추려고 네, 그랬는데 예. 사람들의 노후의 삶은 사실은 엄청나게 불평등해요. 하늘이 준 불평등입니다. 60세 똑같이 남자가 60세부터 삶을 시작을 했는데요. 노후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중에 2명은 15년 이내에 사망을 하고요. 네. 그중에 2명은 32년 이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0세 베이비부모 가까운 분들이 있다면 50대부터 지금 건강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전반부 20%에 속할 수도 있고 후반부 20%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15년 이내에 삶을 끝낼 수도 있고 32년 이상 삶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 건강에 대한 자기의 투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33,000달러 이 정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 인도나 이런 나라들처럼 네. 소득이 10,000달러에서 그 고령화에 접어들었다면은 우리나라는 긴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그 국민들을 받쳐줄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33,000달러, 예. 뭐 유럽 국가들이 한 4만 달러 되니까 뭐 큰 차이는 구매력 비중을 하면 큰 차이도 없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우리나라가 국력을 가지고 고령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지탱할 국가가 어느 정도 해줄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대, 80대, 90대 분들이 많은 혜택을 얻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력이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 이 정도 선진국에 접어들었다는 것만 해도 내가 은퇴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그래도 갖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그 은퇴 후에 한 10년 동안의 재취업 기간 이걸 꼭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없이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갉아먹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가 한 10년 동안 소득을 유지한 사람은 한 70대 가면은 엄청난 차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 자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목돈인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꼭 좀 잘 감안하셔서 은퇴를 맞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은퇴 이야기는요, 뭐 40대부터 60대까지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경록 박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은퇴 관련 이슈들 정말 하나하나씩 다 짚어본 것 같은데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정말 은퇴 준비 잘 할 때까지 우리 김경록 박사님의 여러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